몇 페이지를 펴냐 그러면은 여기 489페이지에 그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그 마지막 거 저당권 전세권 행사의 경우 요게 이제 576조인데 요게 이제 우리 실무상으로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유형이다. 집에서 한번 연구를 해봐라 하고 저번에 지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 가르쳐 줬는데 올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겪고 사는 이 담보책임 유형이 이런 거라 아마 누구나 한 번쯤 겪고 살아보니까 의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 위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전 재산의 80%를 차지하니까 돈이 필요하면 요걸 이제 담보청과 돈 빌리고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또는 전세금 1억을 받고 아가 이 건물 위에다가 갑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다 그 말이야. 전세금 1억을 받고 문제는 소유자가 이자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더라 해서 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이 건물을 병에게 매각을 했다 그 말이야. 내 거니까. 이때 이 병이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거나 전세권이 설정이 되는 이 건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다. 우리가 한 번쯤 주택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거 매수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겪어요. 그러면 이 매수인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이때 이제 이자가 1억 원을 변제를 못했다. 듣고 있죠? 또는 전세금 1억을 기간 만료 시에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 안 했다 해서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피담보 채권 1억 전세금 1억을 회수하기 위해서 전세 목적물을 경매 청구를 했다 해서 A가 낙찰을 받았다. 소유권 경락인에 넘어갔다. 매수인이 취득했던 소유권을 다시 잃어버렸다. 따라서 매수인 불받았다. 매도인 소유자에게 책임 묻자. 요게 576조 권리가 뭐에서 제한이 되었다. 저당권 전세권에서 제한되는 거 담보침일 이야기를 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실무에서 겪어보는 사회라고 말이에요. 내용 파겠나요? 근데 이제 여기에 주의할 거를 기초로 몇 가지가 있어요. 주의할 거. 첫 번째 유념할 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이 되는 이런 목적물을 매수를 할 때 이 목적물 매매 대금이 3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래대로라면 3억을 더 주고 그 다음에 얘가 1억 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 말소시키고 근데 나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에 A한테 3억 더 주나요? 왜 안 줘요? 원래대로라면 3억을 딱 주고 얘가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시키고 전세금 상환하고 전세권 이렇게 말소시켜야 되는데 내가 얘를 못 믿는다 그 말이야. 3억 다 줬는데 변제하고 36건 나서 호주에 가서 낚시를 하면 묻히게 될 거냐 말이야. 못 믿으니까 차라리 이거를 확실하게 말소시키는 방법이 뭐다? 내가 직접 갚자 그 말이야. 그러면 3억에서 얼마 빼고 1억 빼고 2억만 주는 그렇게 이런 거를 우리는 매수인이 뭐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했다고? 저당권 같으면 채무를 인수하고 전세권 같으면 전세금 끼고 샀다 그러죠. 끼고 샀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한번 적혀보고 그러면 진짜 묻는다 말이야. 첫 번째 이 경우에 이 매수인이 매매 대금에서 피담보 채무액이나 전세금을 빼고 공제하고 나머지만 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런 경우에 내가 얘한테 1억 원을 갚아야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못 갚으면 얘가 경매할 거 아니야. 낙찰됐다. 소유권 잃었다. 이런 거는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책임 물을 수 없죠?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잖아. 우리 그렇게 살잖아. 그 왜 이런 게 시험에 나다 틀리나요? 여러분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이렇게. 왜 이런 걸 틀리시냐고 말이야. 겁나게 쪽팔려 버리죠 틀리면. 틀리지 마세요. 그러면
이 경우에 담보책임 물려면은 매매대금을 전액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다. 그래 경매에서 낙찰됐다. 나는 너한테 다 줬네. 이 새끼 왜 안 갚았어? 그래 소유권을 했으니까 책임져라. 밟자. 이런 이야기예요. 서답하겠나요? 그 다음에 또 묻는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전세권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576조인데 575조에도 전세권이 들어가 있어요. 권리가 영육적 권리에서 제한된 건 담보책임도 전세권이 들어가 있죠. 따라 전세권이 들어있는 게 575조도 있고 576조도 있는데 담보책임 묻는 경우가 기억나나요? 전세권은 그래도 담보책임 묻는다서 575조가 있잖아요. 요 갑이 공부 참말로 무제대로 안 해. 다 집중. 얘가 지금 이 건물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건물에. 명파했나요? 이때 전세권 설정자가 이 건물을 병에게 매각을 했어요.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했다. 이 경우는 전세권에서 제한되는 경우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가지고 얘한테 대항을 하니까 기간 만료지까지 얘가 이 건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전세권은 제한을 받잖아. 전세권 기간 끝내니까 사용 뭐 하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또 책임 물어야 될까요? 이게 몇 조요? 저번에 가지고 575조요. 권리가 용역적으로 제한된 거 담보 책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은 담보 책임이 단계별로 2번 발생한다고 말이야. 그걸 깨우치라고 말이야. 전세권을 설정 경우는 담보 책임이 2단계로 2번 발생한다니까요. 그 말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발생이 돼요? 제1단계 여기 소유권 취득했지만 얘가 전세권 대항하니까 사용 못했다. 그러니까 책임 묻자. 요게 575조 1단계 기간 끝났다. 그럼 전세금 상환해야죠. 상환해야죠. 근데 전세금 상환을 안 했다. 그래 전세권자 어디 없냐? 전세권자 얘가 전세금 1억을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 안 했다. 그러니까 얘가 뭐 해버렸다? 경매 청구했다. 그러니까 취득한 소유권 아예 잃어버렸다. 그럼 요리 넘어간다. 576조로. 그 말 알아듣겠나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단계별로 2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건에 차이가 있다고 말이야. 이 경우에 이제 얘가 전세권이 대항했을 경우, 경매한 경우 말고 대항했을 경우는 저번에 그랬던 575조에서 기간 말이니까 사용 못하니까 얘한테 책임 묻는 거야. 매도인한테. 이 경우는 매수인이 선인경원에서 담보 책임 물어요. 그죠? 제척기간 1년이고 그런데 576조 얘가 이제 전세금을 요 전세권자가 못 받았다. 그래서 아예 경매했다. 그래서 얘가 소유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576조로 넘어온다고 말이야. 진짜 그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576조로 넘어오면 요건이 달라져. 여기 이제 576조 경우는 평소에 얼마나 생각을 안 하고 공부를 하면은 그러면 요 그림 하나에서 보자고 말이야. 양쪽 이해하라고 양쪽 그려놨더니 또 받침이라고 헷갈려 갖고 앉았어. 그럼 생각. 이번에 전세권만 보자고 말이야. 전세권 설정이 돼 있죠? 얘가 전세권자야 이제. 매각을 했어 이렇게. 얘가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전세권자 이제 뭐예요? 건물은 얘가 지금 점유 사용할 거 아니에요, 전세권자가. 그죠? 그럼 얘한테 반환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째요? 전세권을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때 전세권은 두 가지 성질 갖죠? 두 가지. 기간 말일과 사용하니까 영유물권의 성질 갖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세금 못 받으면 뭐? 경매하니까 뭐? 그래서 두 가지 담보책임 인정이 된다니까 순서에 따라서 외우면 많냐 그 말이에요. 그걸 써먹지를 못하는데 전세권의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잖아. 기간 말고 산다 용역물권 끝났는데 전세금 못 돌려받았다 경매한다 담보물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575조 576조 담보책임이 2번 발생이 된다고 말이야. 전세권자가 대항하죠? 그러면 기간 많으니까 사용 못하죠?
그러니까 얘한테 책임 물어야죠. 아니 담보 책임인데 지금 담보 책임 하고 있으니까 담보 책임 대답 안 해도 돼요. 책임 묻죠? 그럼 몇 조를 물어요? 어? 방금은 얘가 경매한 거 아니잖아. 전세권자가 얘가 사용하니까 얘가 사용 뭐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 못했다. 그러니까 네가 책임 좀 져주라. 몇 조가 돼요? 용익적 권리 제한된 담보 책임. 이제 알아들었어요? 여기 오거라 그 말이야. 근데 이제 기간 다 끝났어. 내가 그럼 얘가 전세금 돌려줘야죠. 매도인이 안 돌려줬어. 그럼 얘가 또 뭐예요? 전세금 매수를 해서 경매하죠. 낙찰됐죠. 얘 소유권이 아예 잃어버리지. 그러면 몇 조로 넘어가요? 이제 알아들어요? 근데 요건이 다르다고 말이야. 생각하면서 공부해. 평소에도 여기 575조 책 물을 때는 얘가 뭐 해야 돼? 선일 단에서만 죄책감도 1년. 근데 이제 576조로 넘어가서 얘가 전세금을 안 돌려줬다. 그 불받아서 경매에서 낙찰돼서 얘가 소유권 잃어버렸다. 그럼 몇 조로 넘어가요? 576조 이렇게. 이 576조 이제 570원 이해했다 치고 576조로 넘어가면 이 경우에 이제 저당권도 마찬가지고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경매에서 낙찰됐다. 얘가 소유권을 아예 잃어버렸다고 말이야. 그럼 576조를 묻는다고 말이야. 이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정리 다시 한다고 말이야. 첫째 576조 담보 책임 물려면은 매수인이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거나 전세금을 끼고 매수할 때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틀리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두 번째, 여기 전세권에 설정되는 경우는 담보 책임이 단계별로 2번 발생한다. 전세권의 성질이 영인권 전세권, 담보 전세권 이 두 가지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1단계 기간 만료시까지 매수인이 전세권자가 대항자가 반환 못 받는다. 그럼 몇 조 책임 묻는다? 575조. 기간 끝났다. 전세금 반환을 전세권자 못 받았기 때문에 경매했다. 그래서 소유권 매수인이 아예 얘가 잃어버렸다. 몇 조?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 정도 돼서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때 576조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 불문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매수하는 건물에 등기부 한 번만 일람을 해보면 여기에 저당권이나 전세가 설정된 사실을 얘가 알겠죠? 근데 안닥해서 소유권 잃어버린데 책임 못 묻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전세권 저당권 설정된 사실은 대부분 알고서 매수해요. 건물 매수면 등기부 열람 한 번 안 해본 또라이 없으니까. 등기 열람은 얘가 저당권 전세권 전세금 얼마 돈 얼마 필요 다 기재가 돼 있잖아. 근데도 얘가 매수를 하잖아. 뭐 때문에 매수하는 거예요? 얘가 틀림없이 요거를 1억을 변제하고 요걸 말소시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말 알아들어요? 이 저당권이나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소유권이 잃었을 때 책임을 묻잖아요. 그러니까 실행되기 전에는 책임 못 묻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나쁜 새끼는 얘가 아니라 얘가 나쁜 놈이야. 얘가 돈 안 갚았잖아. 그 경매 들어가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설정된 사실 알든 모르든 똑같이 얘는 보호가 되는 거야. 그 말 알아들어요?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 책임은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따라서 이 선악 불문하고 책임을 어떻게 묻느냐 보세요. 이 경우는 낙찰자에게 소유권 넘어가 보니까 두 사람 사이의 매매계약과 목적은 달성할 수 없죠. 그러면 얘는 계약을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하나만 묻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담보 책임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전제 요건이 매수인이 선의해야 되죠. 그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악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출제원들은 그런 걸 딱 꼬집어서 묻겠죠. 그게 몇 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576조 딱 하나예요. 예, 선악 불문하고 동일하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건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이 경우에 이제 이 매수인이 잘 들어도 설명 이 매수인이 지금 이 자식이 돈을 안 갚으면 얘네들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소유권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돈을 또 안 갚을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취득한 소유권을 보존하는 방법은 얘가 지금 돈 안 갚으니까 경미하고 내가 소유권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법 공부에 법자도 모르는 사람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때는 뭐 해버려요. 이 자식이 안 갚으니까 차라리 나라도 뭐 하자는가. 얘 대신 갚아주자 그 말이야. 그럼 얘가 경매 안 하잖아. 그래서 나오는 것이 여기 매수인이 하나만 문단 말이야. 이런 매수인을 저당권에서는 뭐라고 부르나요? 법률용어로. 목적물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나중에 소유권 취득했잖아.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저당권에서. 요즘 시험에 유달리 많이 물어봐. 제3취득자 그러죠. 뭐 저당권에 보면 이런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네들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얘가 얘를 대위해서 뭐한다? 변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3취득자는 그게 이 경우도 인정이 돼. 따라서 얘가 얘를 대신해서 변제를 해버리면 저당권 실행 안 하잖아. 그럼 소유권 보존하잖아요. 대신 이제 얘는 얘한테 뭐 하겠죠? 내가 네 대신 뭐 했으니까 갚았으니까 1억 상환해달라. 이런 거를 저당권에서 구상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담보 책임에서는 이 똑같은 것을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 구상권을 똑같은 거를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 요걸 행사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대의 변제할 때는. 알아듣나요? 그 다음 또 하나 문단 말이야. 이 유형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유형 중에서 뭐하고 거의 비슷한 걸 알 수 있어. 힌트를 주면 어차피 권리는 남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낙찰자에게. 그러니까 두 놈 사이 매매계약 목적 달성 못하죠. 그죠? 요게 저번 주에 가르쳐준 뭐하고 가장 유사한가요? 유형 중에서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배운 것 중에서 뭐하고 똑같아? 뭐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어떤 놈한테 다른 놈한테 다 넘어가 보니까 매도인이 매수한테 권리지에 불가능하니까 매수인은 불받았다. 에이 계약 해적 불자 뭐 그런 게 있었잖아. 570조조의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소환한 거와 똑같잖아. 그때는 어차피 계약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니 확정이 됐으니까 뭐가 필요 없다고 가르쳐 줬어요. 제척기간 제척기간 필요 없잖아요. 이 경우도 따라서 제척기간 필요 없는 거 똑같잖아요. 어차피 두 놈 사이 목적 달성 뭐 하잖아. 따라서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는 거 딱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거의 유사한 경우예요.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가 남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70조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환 경우하고 576조 권리가 저당권 등에 제한된 거 이 두 가지라 그 말이야. 애우지 마시라 그 말이야. 웬만하면 똑같은 유형이잖아. 이렇게 목적 달성 못하고 이렇게. 그 말 알아듣나요? 저로 돌아가서 거기 쭉 있고 행사 요건은 니은번 매수인은 선악을 부릅니다. 점검 딱 하고 담보채무자 계약 해제 니은번 요거 이제 매수인이 제3취득자로서 매도인을 대입변제로 출제 비용 상환 청구한다. 그 다음에 제적견의 제한은 없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에서 1번, 2번 판례는 아까 가르쳐 준 거이고 이제 이런 거 또 나오면 진짜 틀리지 마시라 말이야. 틀릴 걸 틀려야 되고. 그 다음에 1번이 지금 가등기만 나왔는데 최근 판례가 그래서 다 집중하세요. 이걸 사례를 낼 때 요즘은 사례 문제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여기 지금 저당권이 여기 설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얘가 경매 낙찰돼서 소유권 잃어버렸다. 그래 얘한테 책임 묻자. 요게 지금 576조인데 우리 판례 가면은 여기 저당권 대신에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도 마찬가지고 얘가 1억 빌렸다. 그 다음 이 건물에 채권 담보를 해서 얘는 다 가등기를 설정해줬다. 가등기 담보. 그러면 돈 안 갚았다. 돈 안 갚았다. 그럼 얘가 청산금 등을 주고 가등기에 의해서 번민감으로써 얘가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그럼 얘 소유권 잃어버리잖아. 그럼 똑같은 담보 책임 버려. 그게 1번 판례예요. 근데 최근의 판례로 최근 판례가 지금 빠졌는데 이번에 이제 다 똑같으니까 사례 문제 나올 때 안 틀리도록 하라고 말이야. 저당권 설정됐다. 그 1번 판례처럼 가등기가 설정됐다. 똑같은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얘가 또 1억 원 빌리고 1억 원 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한테 돈을 갚아 돈을 안 갚았다. 얘가 재산 상태 조사하니까 이 건물 얘가 가지고 있더라. 잽싸게 뭐 했다?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했다. 이 가압류 채권자 경우 또 생각을 해보자면 이번에 이제 요 1억원 빌려주고 채권자가 이 채무자 소유 건물에 가압류를 해놨어요. 이렇게 이걸 이제 얘가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내용 보였나요? 또 얘가 뭘 못 갚았다. 1억원 돈을 못 갚았다. 그럼 이 가압류 채권자는 무슨 경매하겠죠? 여기 저당권자는 임의 경매하겠지만 이 가압류 채권자는 강제 경매하겠죠? 경매했다, 낙찰됐다, 또 소유권 잃었다. 똑같죠? 이 경우도 570부 담보치면 똑같이 물으니까 사를 낼 때 저당권 대신에 뭐로 바꿔도 담보권을 바꾸는가 뭐로 바꿔도 가압류로 바꿔도 사례는 똑같으니까 똑같은 몇 조가 적용된다. 576조가 사례가 나오니까 안 틀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다음 지금부터 이제 가만히 음미를 해본다는 거예요. 다시 몇 페이지로 넘기냐 그러면 여기 482페이지 다시 펴보세요. 지금까지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유형을 쭉 가르쳐 주었어요. 거기 뭐 담보 책임 발생 원인에 권리하자가 된 경우에는 개념이 없다 그 말이야. 그죠? 482페이지 예습 안 하면 페이지 가르치면 책이라도 빨리빨리 좀 찾읍시다. 482페이지요. 찾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어떤 경우가 개념을 미리 알고, 물론 최근에 개념이 안 써있지만 알고 공부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역으로 유형을 먼저 검토하고 결론 삼아서 이제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개념이 없고 그냥 권리하자가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됐지만, 그죠? 그럼 이제 음미를 해보자는 거예요. 먼저 그림 그리면서 매매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던가 그림 그리세요. 떠오르나요? 매매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는 경우 그림 그렸나요? 그게 어떤 경우예요?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든가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또는 수량 지정면 수량이 부족하다 일부 멸시, 이런 경우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도인에게는 속하지만 매매의 목적물 재산권이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말. 매도인에게 속하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그 권리가 뭐 제한되는 경우잖아. 타인의 권리에 의해서 제한됐기 때문에 어떻게 제한이 됐어요? 그러지, 영육적 권리에서 제한됐거나 저당권, 전세권에서 제한됐다. 이렇게 타인의 권리에서 제한됐기 때문에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한다?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거를 통칭해서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거래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 다음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고,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요거는 이제 아주 쉬워요. 목적물 자체에 이제 물질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통칭 하자 담보책임 요리 이야기를 해요. 따라 시험에서 하자 담보책임 그러면은 목적물 자체에 물질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하자 담보책임,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의미한다. 점검 딱 하고, 요거는 이제 특정물 매매하고 불특정물 매매 양자 모두 담보책임 인정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먼저 특정물 매매는 부동산 매매는 백발백중이야 특정물 매매겠죠.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를 했다. 이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특정함으로써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서 급부할 수 없는 경우를 글자 그대로 특정물 매매 그래요.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서 급부할 수 없는 경우. 보통 건물을 사면은 매수인이 나 아무 건물이나 살게 이런 사람은 없고, 이게 A 건물이면 나 A 건물 살게 이렇게 매매의 목적물을 특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물건만을 인도해야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서 급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특정물 매매. 인도받고 보니까 벽에 균열이 생기고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 목적물 자체 이렇게 물질적인 결함이 있다, 이런 거를 물건 하자. 그 다음에 불특정물 매매. 이 을이 2017년도식 현대자동차 소나타 한 대를 매입을 한다. 그러면 2017년도식 신형 소나타는
현대자동차도 수만 대가 동일 규격품으로 똑같이 출고가 돼요. 그럼 매수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2017년도 시기면 아무 소나타는 인도해도 된다, 이런 취지니까 이런 거를 거꾸로 불특정물 매매 또는 종류 매매에 그래요. 이거는 이제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서 급부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인도받고 보니까 엔진 부위에 결함이 있더라, 물질 결함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불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 묻는 경우, 위에는 특정물 매매. 그러면 이처럼 이제 목적물 자체에 물질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하자 담보 책임은 어떻게 묻는가? 이 경우는 첫 번째로 양자 공유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이 경우 이제 무엇까지 꼭 필요하느냐? 무과실까지를 필요로 한다 그 말이야. 따라서 목적물 하자 등을 얘가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에서 무과실 과실이 없어야지 얘한테 담보 책임을 묻게 돼요. 그럼 왜 이 경우는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무과실까지 필요한 경우는 없었죠? 그럼 왜 이 경우는 선의 더 나와서 무과실까지 필요로 하는가? 이거는 목적물 자체 물질 결함이 있는 경우 때문에 요건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 목적물 자체 물질 결함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에서 잘못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주의물을 게을러서 하자겠다는 걸 몰랐다, 그러면 과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책임 못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물건 하자는 무과실까지 필요로 하느냐? 권리 하자는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법도 좀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 근데 물건 하자는 이게 필요가 없고 가서 눈으로 확인하면 돼요. 그 차이야.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때 머리 쓰는 거는 법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러지 마. 현장 답사가 눈 크게 뜨고 살펴보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거니까 훨씬 더 어쩌라는 거. 주의를 기울여서 제대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그거는 백성들이 할 줄 알지 않냐고 말이야. 머리 쓰는 거는 힘드니까 못 하겠지만 그 이야기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라? 똑똑히 뜨고 똑똑히 눈 뜨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해서 선은 무과실이고. 그 다음 이 경우 이제 만들어가면 책 보지 말고 지금까지 가르친 지식을 동원해서 이 경우에 이 하자로 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하자가 그만큼 중대하다. 그러면 매수인은 뭐 할 것이고? 사면 안 되니까 계약 해지하고,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 중대한 것이 아니다, 사소한 거다. 그러면 해지하면 안 되고 대신 손해배상 청구만 해요. 따라서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 중대한 경우는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그 반대로는 해지는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 이 경우는 하자 때는 사실 안 나올 때 제척기간도 6개월로 줄어졌어요. 아까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두 가지 경우를 빼고는 좀 제척기간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6개월인데 법은 항상 이 숫자나 만들 때도 이유가 있다. 왜 6개월로 줄여놨을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생각에는 뭐 국회의원들이 아무거나 하면 1년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에서 짜증나니까 3년을 해보자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권리하자하고 물건하자를 비교해보면 물건하자가 더 발견해내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눈으로 가서 확인해보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리하자는 권리분석 돼야 되고 법을 좀 알아야 돼. 시간이 걸려. 근데 물건하자는 가서 눈으로 열심히 확인해보면 돼. 그러니까 굳이 법률관계 불확실 상태를 1년간 방치할 필요 없다는 거. 6개월이면 심하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6개월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불특정 매매의 경우는 어떻게 담보책을 묻느냐? 특정물 매매하고 똑같이 책임을 묻든가. 여기 이제 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지금 특정물 매매는 지금 내가 이 건물 사겠다고 매수인이 특정을 해버리면 반드시 그 건물만 인도를 해야 돼요. 이거하고 비슷한 다른 비건물로 바꿔서 인도하면 목적 달성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밑에 불특정 매매 경우는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 인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인도받은 이 소나타 자동차 엔진부에 결함이 있더라. 그러면은 하자가 없는 완전한 자동차로 바꿔서 인도달라.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 급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해서 불특정물 매매의 경우는 특정물 매매와 똑같이 담보책을 묻든가 아니면 이렇게 담보책 이걸 잘 봐야 돼요. 문제 풀 때 또는 선택 이렇게 담보책을 묻든가 또는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으로 바꿔서 인도달라. 그래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불특정 매매권은 인정이 된다. 특정 매매와 달리 여기 하나가 인정이 돼요. 이렇게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우측에 보면 담보책의 내용에 방금 해서 순서대로 쭉 지었으니까 점검 딱딱하고 밑에 종류물 이게 불특정 매매인데
니은번에 완전물급 부채업권 인정이 된다. 정답하고 다시 눈을 왼쪽으로 돌려서 거기 이제 판례 사례 위에 보면 디귿번에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가 있는 경우에서 이 경우를 물건하자로 볼 것인가 권리하자로 볼 것인가 논란이 되는데, 물론 논란이 되면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가 유달리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에 관해서 그 밑에 보면 판례 사례가 나왔는데 찾나요? 이때 이제 거기 밑에 두 번째 줄을 보면 이러한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판례가 요거는 물건의 하자로 본다는 거예요. 권리 하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하자 존재 여부는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시험에 하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를 말하냐고 하면은 지금 그 판례 사례가 이런 스토리인데, 지금 이 의뢰한 사람이 갑으로부터 이제 토지를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매수를 했나 설명드려야 돼요. 설명.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 토지를 매수를 한 거예요. 아파트 건축으로 토지를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체결 당시에는 듣고 있죠? 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축 허가를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계약 체결 당시에는 허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근데 이제 계약 체결한 이후에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거. 계약 체결한 이후에 수립하겠나요? 그러면 이 매수인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취득하겠지만 지금 아파트를 건축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약 체결한 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관할관 전후부터 건축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법률적 제한 때문에 본래 용도대로 토지 사용을 못 하잖아요. 이런 거를 글자대로 법률적 제한,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요리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래저 법률적 제한이나 또는 장애 사유 때문에 이 매수인이 본래 용도대로 토지 사용을 못 한다. 이런 경우를 물건의 하자로 볼 것인가 또는 권리의 하자로 볼 것인가,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시험에 의외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먼저 우리 학설은 권리 하자로 보자. 이게 학설이에요. 이제 하나만 묻는단 말이에요. 공부할 겸해서. 지금 학설은 권리 하자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권리 하자라는 담보책을 쭉 섭렵을 했으니까 그 똑똑한 학자들은 이제 권리 하자로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이게 지금 이 유형이 권리하자 몇 조하고 유사하길래 학자들은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으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까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뭐하고 비슷한가 이게? 지금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뭐 제대로 사용 못 하잖아요. 지금 뭐하고 비슷해요? 575조하고 비슷하죠. 권리가 영역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그 목적물에 다른 놈이 영역적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기간 끝내니까 내가 사용 못 한다. 요거하고 비슷하잖아.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법률적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575조 권리하자는 담보책 비슷하니까 권리하자로 보자 요리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판례가 여기서 시험에 집중 나오는데, 우리의 판례는 반대로 물건의 하자로 보자 요리 이야기를 한단 말. 판례는 권리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로 보자고. 근데 방금 이제 우리가 물건의 하자를 공부를 했는데, 물건의 하자는 통상 목적물 자체에 물질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였죠. 그죠? 근데 그거하고 좀 틀리지 않냐고 이게. 근데 왜 판례는 그러면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고 물건의 하자로 보는가? 판례가 우리 생각에는 학자들처럼 이게 575조하고 거의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잖아요. 575조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물건 하자는 목적물 저 물질 기록 뭐 벽에 빵꾸 나오고 뭐 자동차 뭐 엔진에 하자 갖고 뭐 이런 경우 있는데 방금 배운 것처럼 그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럼 판례는 시험은 판례가 집중 나오고 물건 하자로 보는가? 제 말 알아듣겠나요? 왜 그럴 것 같나요? 우리 생각 얼른 보면 이거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이 스타일이. 근데 이제 권리하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 그러면은 권리하자는 담보책 전제 요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 위에 타인에 의해서 권리가 딱 설정이 되면
매도인이 그 권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컨대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목적물 소유자 매도인이 이 전세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전세금 돌려주고 제거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말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여기 지금 법률적 제한이 돼 건축을 못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도인이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에서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내가 무슨 돈 주고 이 하자를 제거한다는 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 말. 물론 옛날 같으면 제거했어. 공무원한테 봉투에다 돈 넣어주고 갖다 바치고 허가 못 받는 것도 받게 만들었으니까. 제 말 알아들어요? 근데 이 경우는 권리하자는 담보 책임처럼 그 하자를 매도인이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 하자 제한을 건축을 못 받는다 이 하자를 매도인이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야.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틀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 하자로 본다 요리 이야기를 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좀 많이 물어보는 것이요. 이때 하자 존재 여부는 방금 읽어봤다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례가 또 우리 시험에 나왔으니까 판례 사례로도 이 사례는 방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제했어. 근데 계약 체결한 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허가를 벌써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률적 제한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매수는 얘한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 요 판례 가면은 없겠죠. 왜냐? 요거 하자 존재물은 계약 성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성립 당시에는 건축을 받을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하자가 없는 거야 이게. 계약 체결은 이후에 허가 못 받게 됐잖아. 이 경우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방금 그 마지막 구절이 연대고 너댓 번인가 나왔다. 그 마지막 구절 하자 존재물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계약 성립시를. 그 다음 또 한 가지 나 7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앉았는가? 학자들처럼 권리하자로 보는 경우 판례처럼 물건하자로 보는 경우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바로 뒤에 나오지만 이 물건하자에 대해서는 경매의 경우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바로 뒤에 나오지만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 묻는 경우는 권리하자 있는 경우만 담보 책임 묻는 거예요. 그러면 판례처럼 물건하자로 보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이런 토지를 낙찰받다 치자 그러면 이런 토지를 낙찰을 받았는데 그 목적물에 법률적 제한이 가해졌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 이걸 뭘로 보고 있다는 거? 물건하자로. 그럼 담보 책임 물어요 못 물어요? 못 묻는다고 말이야. 따라서 경매의 경우는 이런 법률적 제한이 있는 경우를 무엇으로 보기 때문에 판례가 물건하자로 보였고 물건하자가 있는 경우는 경매의 경우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 말. 그 다음에 물건하자로 보게 되면 요건이 또 틀려져요. 권리하자 575조로 보면 매수인이 선해야 되지만 물건하자로 보면 매수인이 뭐 해야 돼요? 요건이 선이 물건하자는 선이 그러지 무과실해야 된다고 말할게. 권리하자로 보면 선이기만 하면 되지만 그 다음 제척기간이 달라져 버려요. 여기 권리하자는 1년이지만 요 물건하자 이건 제척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고 6개월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앉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하나 더 있을 거고. 그 다음 뒤에 넘겨서 경매에서 담보 책임 다 집중하세요. 저번에 가르쳐 준 것처럼 하기 전에 이제 몇 페이지를 다시 한번 넘기냐 그러면 다시 또 482페이지를 되돌려 보세요. 제일 밑에 담보 책임 내용을 보세요. 저번 시간에 이제 주지시켜주고 넘어왔는데 단답시로 누구나 맞추라고 이런 거를 가능된다고 내가 가르쳐 줬어.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의외로 틀린 사람이 많고 가만히 또 음미를 해보면 매매의 목적인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 매수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묻는다. 이때 일정 요건 아래 매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죠. 주로 해지는 어떤 데 한다고 배웠나요? 하자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대금감액 저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죠. 주로 어떤 경우요? 하자가 있지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해지하면 안 되니까 대신 뭐 해달라는 거. 돈 깎아달라 대금감액 청구를 해요. 그 다음 매수인이 서는 경우는 아울러 못했죠. 손해배상 청구됐죠. 근데 이때 특징이 하나 아까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원래 손해배상 청구는 매수인이 뭐일 때 하나에서 하지만 선일 때 안에서 손해배상 청구하지만 유일하게
유일하게 악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걸 시험에 물어본다고 가르쳐줬죠. 이 앞전에 그게 나왔고, 그게 몇 조요? 576조. 그 다음 출제액 상환 청구권, 흔히 말하는 출제비용 상환 청구권, 이건 어떨 때 인정이 됐어요? 576조. 권리가 저당권 등에서 제한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의해서 변제하면 매수는 매도인의 구상권 행사, 그 비용 선에들어 청구한다, 그 내용이고,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불특정물 매매의 경우에 매수인에게 인정이 됐죠. 근데 저번 시간에 뭐 추진시켜주고 넘어왔어요? 우리 민법상 매수인에게 하자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지금까지 하자 보수 청구권은 나온 적 있나요, 없나요? 없다.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런 거 틀리지 마라 그 말. 공짜로 주게 한 거니까. 다시 뒤로 돌려서 경매의 경우, 이게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경매구는 옛날에 어쩌다 한 번씩 특징 하나를 이제 간혹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경매도 안 붙이면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물어보더라. 그 이유를 내가 가르쳐 줬어요. 중개업자가 이제 경매 대리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경매에서 담보 책임도 좀 알고 있었다. 그러면 경매에서 이제 담보 책임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의리 설명드려야 돼요.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이나 또는 토지 이외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돈 안 갚았다. 얘가 목적물 경매했다. 병이 낙찰을 받았다. 내용 파있나요? 그러면 예를 이제 경락인 그러지만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도 매매 일종으로 보니까 이 경락인을 우리는 민사집행법에 뭐로 부른다고 간혹 이야기를 했어. 매수인이라고. 그럼 여기 목적물 소유자 의리란 놈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채무자가 매도인하고 똑같잖아요. 내용 파겠죠? 그래서 이 경락인이 낙찰받고 보니까, 여기까지는 못 알아듣는 거 없잖아요. 낙찰받고 보니까 첫째, 목적물 자체에 물질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도 있고, 물건의 하자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목적물 전부가 이 채무자 건 줄 알았더니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가 채무자 말고 제3자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건 제3자에 속하고 있던가, 또는 이 목적물이 왜,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저당권자가 경매했죠. 그런데 여기 이 목적물에 저당권자보다 선순위로 건물 같으면 뭐 전세권이라든가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설정됐던가, 토지 같으면 재산권이 설정이 됐다든가.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 경매에서 낙찰받았다. 요 경우에 이 선순위 이런 권리들은 소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얘가 이제 저런 각종 영익적 권리에서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니에요. 경매의 경우도 선순위는 소멸이 안 되니까. 그러면 똑같이 얘가 얘한테 담보 책임 물어야죠. 말 알아듣겠나요? 목적물적 물질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물건 하자, 이런 경우 목적물 전부 일부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거나 저당권보다 선순위로 각종 영익적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얘가 그대로 승계받기 때문에 권리하자가 있다 해서 권리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경매 경우도. 내용 파겠죠? 그러면 경매도 매매 일종으로 보니까 똑같은 담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특징이 좀 있다면 경매의 특수성에 맞춰서 여기까지 들어서 보고, 그러면 어떤 것이 경매의 경우의 특징이냐, 그 특징들을 요즘에는 세부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줄거리 딱 잡고 외우지 말고 정리 좀 하라는 거예요. 첫째, 이 경우의 경매는 일단 담보권 실행 경매, 임의 경매, 각종 강제 경매, 국세징수법상 공매 처분, 이런 공경매를 말하지, 여기 경매에는 사경매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사경매는 뭘 말해요? 이런 게 뭐인 거예요? 이거 10,000원을 사실 분 도리도리 9,000원, 도리도리 8,000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계약의 경쟁 체결 그러죠. 이런 거를 사경매라 그래. 그거는 이거하고 해당 없잖아. 지금 이 경우 스토리는 이런 채권자들이 목적물 경매에서 낙찰 받았는데 여기 하지 않았으니까 소유자한테 꼬장 부리자, 이런 스토리야. 근데 사경매는 요거 10,000원을 사실 분 도리도리 9,000원 사실 분 계약의 경쟁 체계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담보 책임은 저번 주에도 내가 미리 전제를 딱 해놨어요. 매매가 무효인 경우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가? 건물에서 매매를 했다. 인도받고 보니까 하자가 있더라. 하자가. 그런데 이 매매가 어떤 사정 무효가 됐다. 이런 거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는 매도인에게 꼬장 부르면 안 되죠. 안 사도 되는데 책임 물을 수 없잖아요. 다 담보 책임 묻는 거는 이 계약이 뭐라는 걸 전제로 해서 유효니까 내가 사야 되는데 여기 하자가 있으니까 꼬장을 부른다 하면 책임지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쪽파니까 틀리지 마시고 왜 이런 걸 틀리는가 참 불가사의한데. 따라서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진짜 틀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서 경매 절차가 유효인 경우는 담보 책임 묻는데 이 경우도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까도 농담 삼아서 가르쳐줬다시피 물건 하자는 이 매수인이 현장 가서 눈으로 확인하면 돼요. 목적물차 물증 결함이 있는 경우니까. 근데 만약에 제대로 현장 답사 가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목적물에 물증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얘한테 책임을 묻게 되면은 물건 하자에 대해서까지 얘한테 책임을 묻게 되면은 경매 결과를 확실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담보 책임에서 매도인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하자가 있으니까 나 안 사겠다 그게 해지하는 거예요. 그럼 못 팔아먹잖아 매도인이. 그 말 알아듣겠나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목적물자 물증 결함이 있는 경우 물건 하자 경우에도 얘한테 책임 물으면 그건 현장 가서 눈으로 확인하면 될 거를 안 해가지고 방구석에 앉아서 배 푹 내밀고 앉았다는 거야. 현장 답사도 안 하고. 근데 책임을 묻게 되면 경매 결과를 얘가 뭐에 뿌나 해지를 해버려요. 그럼 여기서 경매를 해지한다 그 말은 원래 경매 결과를 무효로 돌린다는 소리겠죠. 무효로 돌리고 다시 뭐 붙인다는 거예요. 재경매 붙인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 그 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경매 절차 정선을 거치면 한 10개월 걸릴 건데 죽어라고 낙찰까지 받았는데 물건 하자에 따라서 책임 묻고 결과 해지를 하면 그 무효로 돌린 거 재경매 또 붙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하세월이냐고 말이에요. 상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물건 하자는 방구석에 앉았지 말고 현장 가서 눈으로 확인하라고 말이야. 머리 쓰는 거 아니니까. 그건 네 몫으로 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 물건 하자는 책임 못 묻는 거예요. 그것이 권리하자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법을 좀 알아도 머리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보여주겠다면 법에서 권리하자에 대해서만 책임 물어라 그 말이야. 그 다음 네 번째, 아까 매매의 경우는 매수인이 서는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됐어요. 근데 경매의 경우는 원칙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이 안 돼요. 얘가 손해배상 청구는 뭐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원래 저 담보 책임은 요 참무자에게 1차적으로 책임 묻는 거예요. 얘가 매도인하고 똑같잖아요. 목적물 소유자가 N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얘가 변제 자력이 없으면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2차적으로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먼저 얘한테는 왜 손해배상 청구를 뭐 하느냐 보세요. 지금 얘가 자기 자발적으로 경매 붙인 거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얘 불쌍한 애라고 말이야. 돈 못 갚으니까 채권자가 경매를 한 거예요. 따라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경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면 너무 가오가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얘한테도 손해배상 청구를 뭐 하는 거야. 2차적으로 이제 배당부 채권자에게 담보책임 묻는데 왜 그랬냐. 얘는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책임지냐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그 말 알아듣겠나요? 다만 이 손해배상 청구 원칙처럼 뭐 하지만은 유예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신의책에 관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채무자가 목적물 소유자가 하자에 있다는 걸 알면서 고지를 안 했다. 그건 나쁜 새끼라고 말이야.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예요. 그 다음 채권자가 하자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경매 신청했다. 그건 나쁜 새끼라고 말이야. 이럴 때는 손해배상 책임지라는 거야. 이게 기본 출가래요. 책으로 들어가서 거기 담보 책임은 내용 요건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건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권리자든 책임 묻는다. 딱 점검하고. 그러나 그 전제로서 사경매의 경우는 담보 책임 물어서 당장 전제해야 돼요. 그러다 우리 교재는 밑으로 내려갔는데 판례사에서 2번 판례 경매 절차가 뭐인 경우 무효가 된 경우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게 2번 판례예요. 제일 밑에. 이런 것 좀 틀리지 마라 그 이야기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담보 책임 내용 1차적으로는
채무자한테 책임 묻는다. 변제자가 없으면 2차적으로 채권자한테 책임 묻는다. 동그라미 3번 원칙 손해배상 청구 뭐한다. 그러나 니은번 신의책에 반하면 박살 낼 수 있다. 니은번 점검 딱 하고. 판례 사례 1번 요게 우리 시험에 나왔다. 2번이 나오는데 틀려버리면 학교 가기 힘들고 1번의 경우는 이제 건전한 상식을 동원을 해야 된다. 더 7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저당권 공부를 할 때 얘가 1억 원을 빌렸다. 얘가 저당권자가 담보적을 요구했는데 채무자는 이제 담보적을 하면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얘 친구 A라는 애가 자기 건물에다가 친구를 위해서 저당권 설정해 줬다. 이처럼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 위에 저당권 설정해 주는 자, 이런 애들을 참 착한 애죠. 보기 드문 착한 애라고 말. 물론 집안에 이제 골마 터지겠지만 물상보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 이렇게. 근데 또 돈을 안 갚으니까 얘가 경매 들어가서 낙찰이 됐어요. 또 하자가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여기 매수인 경락이는 채무자하고 물상보증인하고 누구한테 담보 책임 묻는가?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다는 건데 그 책에다 이제 판례를 내놨다는 건데 채무자하고 물상보증인 중에 누가 매도인에 해당이 되냐?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누가 매도인에 해당이 되나요? 요 채무자 돈 빌린 A하고 담보정원 A하고 요거 건물은 누구 거예요? 그것만 찾으시면 돼. 얘 거잖아. 그럼 책임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얘한테 묻는 거 이렇게. 담보 책임도. 곧 팔래요. 영파겠나요? 여기 매도인의 지위에 서는 자 목적물 소유자가 물상보증이잖아. 이렇게. 얘한테 담보 책임 묻는다. 그 팔래라고 합니다. 대신 이제 물상보증은 뭐 하면 돼요? 왜 이런 걸 못 고르느냐? 그냥 야매로 공부하니까 그래. 여러분 수준이 이런 거예요. 아니 이 새끼를 위해서 내가 담보 제공인데 왜 하지 않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이런 소박한 생각이죠. 그죠? 그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지위 있는 자가 묻잖아요. 그럼 얘한테 담보 책임 묻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박살 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 하면 되나요? 그렇죠. 소유권 잃어버린 얘한테 구상권 행사하고 아울러 내가 얘한테 돈 물었다 그러면 얘한테 대신 책임 물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얘 보호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매로 어영부영 넘겨짚지 말고. 그 말 알아들었나요? 이제 경매 같은 것도 공짜 문제니까 지금쯤 이게 처음에 10여 년 전부터 중개사법 개정해서 중개업자가 경매 대리가 허용이 된다. 한 뒤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이게 나올 때는 틀린 걸 이해를 했지만 요즘에는 이게 경매에는 깊은 내용이 딱 이 정도 수준에서 내기 때문에 틀리면은 본인만 떨어진다고 말이야. 이런 거 틀리면 학교하기 힘들어 이제는. 공짜 문제가 됐다 그 얘기고. 그다음 채권 매도는 담보책 읽으면 되고 동시에 읽으면 되고 495페이지 박스 보세요. 어떤 민법 교재든 담보 책임만 해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 그 말이야. 외울 수 있겠어요? 그걸 외워서 어떻게 푸냐 그 말이야. 우리가 배운 게 정리됐네. 그래서 포기하라는 거야. 그래서 상식으로 풀면 공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495페이지 박스는 눈도 돌아보지 말고 X표 딱 요거 하나는 X표 쳐버리세요. 절대 이런 거는 눈독 들이지 마라고 말이야. 그거 외워봐도 문제 못 푸죠. 왜냐? 판례나 사례를 중심 내기 때문에 외워봐도 문제 못 푼다고 말이야. 외울 수도 없고. 근데 참고적으로 이걸 외운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15년 전에 서울 잠실에서 강의했던데 뭔 40대 중반 했다. 뇌세포 40대 중반 넘어서면은 뇌세포도 대충 죽기 때문에 암비력이 떨어져요. 근데도 이걸 외우지 말한다 고집버리고 내가 이거 가르쳐준 대로 가르쳐줬어. 상식으로 풀으려고. 근데 설명하면 안 되라. 딱 보면 해찰을 엿버렸고 딱 이것만 이유가 안 되는 거야. 너는 너 혼자 설명해라 그러고. 참 짜증 무지하게 나도 참말로. 다 외워가지고 악쓰고 다니고 본인만 떨어지면 돼. 다른 수강생은 또 꼬셔 막. 이거 이렇게 외워보면 된다고 선생님 말 믿을 법 없다. 이 새끼 그래도 말아. 지만 떨어지면 돈돼. 옆에 짝꿍까지 갈 떨어져 손잡고 떨어져가지고 이 새끼 4년 떨어졌어 4년. 그러니까 나중에 행불됐어요. 4년 떨어지고 사라졌다 그 말에 쪽팔리니까. 그 4년 내내 입고 다닌 거야. 그거 한 번만 오픈시켜서 미리 가르쳐주면은 이 담보채는 안게 안 하고 이거 스토리를 파거나 민법 실력이 그만큼 향상이 돼요. 문제 두 문제 맞추는 걸 떠나서 그 자꾸 이렇게 스토리를 가르쳐주는 건데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마음이 딱
찾아져 가지고 그 본인만 떨어지면 돼. 본인만. 이 옆에 짝꿍 거지 떨어지게 되냐고 말이야. 그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그다음 환매는 아주 쉬워요. 지금부터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기 때문에 환매는 글자 그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도 팔았다가 환매 다시 뭐한다? 매수로부터 되사온다. 그걸 환매라 그래요. 따라서 저 환매는 이제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아주 쉽고 환매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출제되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90년대 말까지는 환매소다 해년마다 한 개씩 냈어요. 그런 꼭 한 개씩. 근데 이거는 공짜였다 그 말이에요. 환매는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합격자 올려주는 역할을 했는데 요즘 21세기는 그런 공짜 문제는 없고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세련되게 출제는 해줘요. 대신 이제 이런 게 환매니까 요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환매가 되려면 가장 핵심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목적물을 대사오겠다는 특약을 맺어야 돼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내가 이 토지 3년 이내에 다시 되사올게. 그럼 이런 거를 환매 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 환매 특약을 맺고 부동산의 경우는 이 매도인 앞으로 환매 등기를 딱 해놓는다고 말할게. 물론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에게 이제 경료되니까 얘가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러다가 환매 기간 3년이 돌아오면은 환매 대금을 제공해서 목적물 이자로부터 다시 되사온다. 이런 거를 환매 거래요. 뭐 이유 먹고 막았냐 말이야. 이런 것만 집에서 읽으라는 거. 거기 환매의 보면은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환매인데 방금 칠판에 예에 들어준 것이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쓰였어요. 채권다운 목적으로 환매가 인정된다 해서 매도담보 이렇게 매도담보라는 변칙담보 법률적 수단으로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이 환매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잠깐만 칠판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가 뭐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갑이 2억짜리 토지 한 필지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2억짜리 토지 2억에 팔면 돼요. 그냥 이 2억짜리 토지 요 매수인한테 2억에 매각하고 이 돈 갖고 뭐 사업하든가 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땅을 팔기는 뭐 하고 이 땅을 이제 조상님한테 물려받아서 내가 갖고 싶다 계속 해서 이제 이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좀 융통을 해보자 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고 말이에요. 요 2억짜리 토지에 대해서 일단 1억에 을난 놈하고 매매를 해요. 벌써 이것부터 수상한 거예요. 2억짜리면 2억에 팔아지 왜 1억에 매매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렇게 특약을 맺어요. 내가 3년 이내에 토지 당신으로부터 대사올게. 이게 방금 말한 뭐이더라? 환매의 특약. 그런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등기 전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환매기간 3년이 돌아면 흔히 말하는 환매 대금을 제공해서 원래 1억은 매매대금 여기다 플러스 뭐 좀 플러스 있게 돌려주는 거 이렇게 환매대금을 주고서 목적물 대사온다. 이게 방금 가는 전 환매였는데 요거를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 값은 매도인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에 해당되느냐? 채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매수인은 요 실제로는 매수인이 아니라 채권자에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1억 원은 매매대금 형식은 뜨고 있지만 실제로는 빌린 돈, 용자금이라고 말이에요. A한테 1억 빌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환매 대금이 흔히 말하는 피담보 채권이라고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하냐 그러면 사업자금 1억 원을 필요로 한 갑이 자기 2억짜리 토지를 채권자에게 뭐 한 거예요? 담보로 제공. 그 제공하는 방식이 소유권 넘겨주는 형식이에요. 제공하고 나중에 3년 환매 기간, 요게 곧 환매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는 변제기를 말하는 거예요. 변제기가 도래하면 요 환매 대금, 요 피담보 채권 갖고 돈 돌려주고 목적물 돼 찾아온다. 이런 거를 매도담보라고 그래요. 왜 매도담보라고 그러냐? 자금 융자 방식이 뭘 돈 빌려주는 소비대체를 한 게 아니고 매매계약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융자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매도담보라고 그래요. 이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융자받는 변칙담보를 글자 그대로 매도담보. 이 매도담보 법률적 수단 활용되는 것이 이런 환매다. 그런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환매권 동그라미 1번 형성권이다. 2번 채권자가 대의행사도 읽으면 되고 환매 요건 목적물 동사무보다는 기타 제한 불문한다. 특약 동그라미 1번 약식 계약처가 동시하라. 동그라미 3번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때 읽으면 되고
환매대금 잠깐 집중하세요. 이 환매대금이 이제 문제인데, 근데 예습 좀 안 하고 당연하게 요즘에는 나 예습 좀 하시라고 신신당부했을 건데 1, 2월 달에 예습 안 해도 되지만 3월부터는 예습하시라고. 예습 안 하면은 실력 진짜 못 따라와요. 본인이 민법 실력이 안 된다. 그럼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공부가 몇 달 지났고 이미 민법을 한 번쯤은 다 공부를 해봤는데 그런 사람이 예습 안 했다. 절대 실력 형성 안 돼요. 두 번째, 복습 안 했다. 아예 죽어요. 세 번째, 책을 안 읽는다. 책을 안 읽는다. 그러면 실력 절대 안 늘어. 책 안 읽는 사람 주특징은 뭐냐? 책 읽는 것이 힘드니까 맨날 가서 뭐 하느냐? 동영상이나 듣고 있어요. 그 동영상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봐라. 2배속, 4배속에서. 그러니까 자기 외운 것만 딱딱 채취하는. 그러니까 실력이 절대 안 늘어. 그리고 본인은 그래. 동영상 봤다고. 그거 본 게 아니에요. 동영상은 절대 2배속, 4배속 하면 안 돼. 정속도로 놓고 행간의 의미를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잘 캐치를 하라고 말. 그게 실력 늘리는 거니까. 그게 인간 공부할 때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징은 뭐냐? 2배속, 4배속 내가 외운 것만 딱 들어봐라.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는다고 말이야. 실력 늘리려거든 동영상은 한두 번 보면 되고 나머지는 책 읽는 데다가 전력 투구를 해야 돼. 책 읽는과 동시에 여러분 민법 점수가 20점 내에 30점이 수직으로 올라가 버려. 수직으로. 그러니까 책을 안 읽으면 절대 그 점수가 안 올라가요. 왜냐? 책을 읽으면서 사고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시험은 말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나운서가 와서 영어, 고등학교 애들 영어 테스트 하듯이 읽어주고 듣고 문제 푸는 게 아니고 글자를 읽으셔야 돼요. 따라 제 시간 안에 50분 안에 나는 항상 시간이 촉박하다. 이분들의 가장 주특징은 책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 읽으면서 그때 1번 질문 뭐이지? 이러면 늦어버려. 그래서 책을 평소에 많이 읽어놔야 돼요. 그래서 사고력을 길러놔야지. 보면서 무슨 말인가 쭉쭉쭉 번역하면서 넘어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책을 많이 읽는 수밖에 없어요. 내 점수가 안 나온다. 이제 4월이 가고 있는데 지금쯤 이제 머리 스트레스 무지하게 몰려올 건데 모의고사도 쌀쌀 보기 시작하고 점수 안 나온다. 그 원인이 거기에 다 있어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정말로. 인강이, 그럼 인강이라는 게 난 처음에 이 압축시킨 용어도 못 알아도 인강이 뭐예요? 동영상 그거 하는 건데 에? 공부도 이런 것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강 들어가지고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절대 2배속, 4배속 안 한 사람들. 꼼꼼히 다 듣는 거야. 인내심을 갖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인생 종쳐버려요. 모든 것이.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말이에요. 여기 저 환매대금에서 한 가지 조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환매대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저 매매대금 1억이다. 그러면 원래 매매대금 1억에다가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매 비용 있죠? 그걸 합한 거예요. 여기에다 요걸 합해서 환매된 거라고 요걸 돌려주고 목적물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얘가 1억 원에 매매를 했다 그 말. 1억 원에 원래 매매대금에. 그래도 환매기간을 3년을 했다 치자 그 말이에요. 지금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가 있는 거예요. 듣고 있죠? 근데 환매기간 3년쯤 지나니까 이 토지의 개발비용이 불어서 요게 10억으로 토지 가격이 뛰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럼 매수인은 토지를 얘한테 다시 되팔죠? 팔아야 되잖아. 근데 현재 시가 얼마짜리를 10억짜리를 단돈 얼마에 팔아야 돼요? 1억 남짓에 팔아야 돼. 여러분 갖다 팔고 싶어요? 안 팔아. 이해 못하니까 온화한 표정을 짓지. 여러분은 저는 항상 온화한 표정을 짓지만 강의할 때만 도끼 뿜이지. 보통 때는 온화한 표정을 짓지만 여러분은 거꾸로야. 항상 온화한 표정을 지어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하면 열받는 거야 이게. 현재 10억짜리를 단돈 1억 남짓에 팔고 싶겠냐고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판매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원래 매매대금보다 이자도 얘는 못 받아요. 이자도 못 받아. 매매 계약표는 몇 푼 안 돼 이게. 그 원본에 그냥 10억짜리 10억짜리 그냥 파는 거 똑같은 거예요. 1억에 대한 이자도 못 받다니까 얘는. 이게 문제라고 판매에서. 왜 환매대금이 문제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법은 일단은 이렇게 처리해요. 원래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는 지불할 필요 없다 매도인이. 그럼 얘 엄청난 손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매수인은 그동안에 이 목적물로부터 뭐 취득하라는 거예요? 과실 취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토지를 빌려줘 차임을 판다든가 과실 취득하란 말이야. 따라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원래의 매매대금단 이자하고 매수인이 그동안 취득한 과실을 뭐한 걸로 보는 거야. 상계. 따라서 매수인은 목적으로 취득한 과실을 위한 돌릴 필요가 없다. 요리되어 있다 그 말이야. 소득하겠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마지막 본단 말이야. 판매 기간은 여러분 생각에 가급적이면 장기로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짧게 하는 게 바람직 같아요? 예? 그러죠. 단기로 해야 돼. 그 이유가 몇 가지가 뭐냐 하면 판매 기간을 장기로 하면 할수록 판매 대금하고 현재 목적물 시가사에 갭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판매 등기되면 언젠가는 이 토지가 얘한테 돌아간다는 얘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목적물을 제대로 관리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뿐이야. 왜? 말만 현재 내가 소유자지만 실제로 내 거 아닌 거나 마찬가지인 거. 언제나 얘한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관리 소홀로 목적물 값어치가 떨어지면 사회경제로 커다란 손실이 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뒤에 넘기세요. 판매 기간은 가급적이면 단기로 하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으로 되는 거예요? 5년, 3년. 우리 민법 이렇게 짧은 기간 정해놓은 거 없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2항이에요. 591조 2항. 다른 경우는 무슨 기간이 끝나면 항상 뭐 하잖아요. 갱신하고 그러죠? 안 그래요? 다 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왜 이렇게 법 만드는지 알겠죠? 왜 이런 걸 물어본지 알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내려가서 그 환매권은 실행 읽으면 되고 환매 효과에서 똥거나 밀면 과실과 이자는 별도의 약정입니다. 뭐한 거로 보자. 다시 한번 점검 딱 하고 우측에 넘어가서 법정기상권은 성립 여부. 요게 그 최근 판례로서 간섭법상의 법정기상권이 이 경우에 성립되는가. 요즘 법정기상권을 자주 물어본다. 칠판 보세요. 지금 토지를 이제 나대지 상태에서 매도한 경우 보고 있죠? 이 토지가 맨땅 나대지라고 말이야. 요거를 이제 매도인이 의뢰에게 매매를 했고 계약철과 동시에 특약을 맺었어요. 내가 3년이나 뒤에 사오겠다 이렇게. 물론 등기 넘어갔으니까 이제 매수인이 소유자고. 그냥 나대지 상태로 이제 매수를 했는데 한매 특약부로 여기다 이제 매수인이 건물을 딱 지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이 분명히 매수인 동일인 소유죠. 근데 나중에 얘가 저 환매권을 딱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다시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매도인에게. 건물은 그대로 매수인에게. 그러면 환매권 행사 결과 소유자가 달라졌잖아.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매수인은 나무 토지의 건물을 갖고 있는 셈이잖아. 이때 요 매수인에게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토지 사용권이 얘한테 인정이 됩니까? 요걸 묻는 판례인데 결론. 이 환매권 행사에 따라서 소유자 달라진 경우는 매수인에게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야. 그 이유는 아까도 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환매권을 본 얘가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등기된 이후에 설정된 각종 제한물건 등은 다 소멸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거는 환매 등기하고 나중에 건물이 축소됐잖아요. 철거 대상이 돼야 되고 또 한편 매수인 입장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다 건물은 얘가 짓고 있지만 현재 토지가 내 거기 때문에 근데 얘는 정확히 뭘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만간 환매기한 돌아면 토지는 다시 가백의 소유권 돌아간다. 이걸 예상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건물 짓고 있기 때문에 환매권 행사 결과 소유권이 얘한테 돌아가게 되면 이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된다. 이걸 매수인이 예상하면서 건물 짓기 때문에 보호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니까 하도 물어보니까 이런 거 안 틀리고 정리만 되고 공유지분 환매 다 칠판 보세요. 이 공유는 두 가지 중요한 특색이 있다. 항상 그걸 먼저 떠올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서 칠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한 필지 토지에서 갑이 지분 2분을 을이 지분 2분을 공동소유 공유를 하고 있다. 이거는 지분 처분 후 자유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 때나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으니까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 공유하면 항상 특색 이걸 떠올려야 되고 이 두 가지 특색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공유지분 환매 문제인데 먼저 이제 지분 처분 후 자유가 인정이 되니까 갑은 지분 2분의 1을 얘 동의 없이 자유롭게 매각 처분할 수 있겠죠. 근데 환매 목적물은 동산부동산 기타 재산권 불문하기 때문에 이런 지분권도 환매에 격체가 돼요. 또 지분 2분을 처분하면서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얘가 얘한테 뭐 하고 3년 이내에 되사오겠다. 환매 특약부로 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겠죠. 얘가 됐나요? 그러면 지분은 지금
얘한테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처분했으니까. 그 얘는 뭐 가지고 있고 3년 이내 뒤에 사올 수 있는 환매권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때 환매는 요 지분 2분의 1에서 환매를 해야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유는 또 분할의 자유권적이 돼. 따라서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하기 전에 현재 공유자 고르세요. 얘하고 누가 공유자인가요? 얘죠. 지분 이전 받았으니까 얘가 공유자죠. 이 두 놈이 이제 협의에 따라서 이걸 분할을 해본 거예요. 얘가 환매권 행사하기 전에. 스토립하겠나요?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얘가, 요거는 얘가. 그러다가 이제 3년이 돼서 얘가 이제 환매권을 행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원래는 뭐에 대해서 행사해야 돼요?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지분 2분의 1이 있나요 없나요? 그 사이에 분할되신 거 없잖아. 요때 얘는 뭐에 대해서 환매권 행사하면 됩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지분 없어졌잖아. 그 사이에 분할됐으니까 뭐에 대해서 환매권 행사하면 돼요? 분할 결과 현물 분할 같으면 얘가 취득한 부분이 있잖아. 요거 환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유지분 환매예요. 공유 그러면은 두 가지 특색 딱 떠올리고 지분 처분 후 자유권적이 된다. 그러니까 환매 특약부로 지분 처분할 수도 있다. 근데 환매권 행사하기 전에 분할이 자유권적이 되니까 공유물이 분할이 됐다. 그걸 딱 전제하고 읽으란 말이야. 그다음 환매하고 재매매 예약. 재매매 예약을 그대로 한번 뜻풀이 해보세요. 글자 그대로. 매매했다가 그러죠. 재매매니까 다시 매매하기로 예약 미리 약속했다 그 이야기야. 환매나 재매매가 다를 거 없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차이는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환매는 우리 민법정이 돼 있어요. 내 살펴본 것처럼 환매 대금 환매가 되려면 뭐 특색이 뭐냐 환매계는 몇 년 이렇게. 근데 재매매 예약은 우리 민법에 일체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일반 원리에 따라 해결하던데 가장 큰 구별 기준은 아까 이런 말을 했어요. 환매가 되려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특약 매지하죠. 환매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계약 체결한 이후에 목적물 대사하고 또 특약 맺을 수도 있죠. 그런 거는 환매가 아니라 재매매 이야기 되는 거예요. 거기 밑에 보면 박스를 써놨는데 역사적으로 환매하고 재매매하고 이랬다 지금까지 차이점 물어본 시험 문제가 없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낼 일 없는데 뭐하러 박스에 놓냐고 말이야. 똑같다. 그래서 차이는 뭐다? 환매는 민법에 규정이 있고 재매매는 규정이 없다. 그 차이야. 결정적인 차이는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특약 맺으면 뭐이고 환매고 그 이외의 경우는 무엇으로 보면 된다? 재매매야. 그런 걸 누가 시험에 물어보냐 말이야. 그 다음 교환은 매매하고 똑같은 거기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낙선계약이다 불호식계약이다 읽으면 되고 여기 교환계약도 마찬가지야. 90년대 말까지는 해년마다 교환계약도 한 문제 나왔는데 이것도 합격자 양산시켜주는 문제였어요. 법적 성질 유상 쌍문 낙선 불호식계약 이것만 물어봤으니까 틀릴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환계약이 이 점을 한 번씩 나오는데 이 점으로만 하면은 오히려 이게 시험에서 훨씬 어렵다는 거야. 교환계약이 시험에 나오면. 그래서 이제 뭔만 알면 푸냐. 지금 매매나 마찬가지로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교환계약도 무슨 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그러다 보니까 출제위원데 옛날처럼 교환계약의 법정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뭐 낙선계약이다 부르시게 이딴 거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로 사례문제를 내면은 매매를 가지고 사례를 내는데 요즘에는 교환계약 가지고 매매하고 똑같은 사례를 내요. 예를 들어서 쌍무계약의 경우는 특유한 계약 효력이 두 가지가 인정이 되죠. 그게 뭐예요?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문제죠. 그럼 우리는 주로 이제 매매 사례를 통해서 이걸 묻잖아요. 이렇게. 근데 교환계약도 무슨 계약이니까 쌍무계약이니까 똑같은 뭐가 인정이 되고 동시행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니까 교환계약 그리고 바꿔서 잘 물어봐요. 그럼 틀린 사람 부지기수요. 똑같은 문제지만 교환으로 바꾼 것과 동시에. 그 다음 이게 유상계약이라는 말. 유상계약은 특징상 무슨 책임이 또 인정이 돼요? 담보 책임이. 그러면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니까 똑같은 담보 책임 인정이 돼요. 이 앞전 시험에 교환계약이 담보 책임 사례가 나왔을 때 맞힌 사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매매로 내면은 여러분 주로 암기시로 공부하는 얼추로 셀을 잡는데 사례를 교환계약으로 바꿔본단 말이에요. 제 말 알겠나요? 근데 이 교환계약에 보면 담보 책임이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매매처럼. 근데 똑같이 사고해서 문제 푸시면 돼. 따라서 이것만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매매하고 똑같이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인정이 된다. 사례를 풀 때 똑같이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니까 똑같은 뭐가 인정이 된다? 담보책임 이렇게. 요것만 갖고 놓으시면 된다 그 말.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교환계약이 나와버리면 매매 대신에 마치기가 상당히 어려워. 똑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뒤에 넘기면 임대차가 나오는데, 임대차는 이제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임대차가 이제 가장 쉽죠. 우리가 노상 겪고 살고 그 다음에 문제도 이제 두세 문제가 해년마다 또박또박 나오는데 거기에 개념 읽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두 가지만, 목적물에서 두 가지 것만 조심하자는 거예요. 목적물에서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제 빌려주는 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반대급해서 사용 대가를 임차인 임대인에 지불해야 되니까 요거는 차임을 지불해야 되니까 유상 계약일 것이고, 무상으로 빌려준 거는 사용 대차라고 하고. 그럼 임대차에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 임차는 기간 만료 시까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다가 기간이 만료되면은 차용물, 빌린 물건을 말이요, 차용물 그 자체를 그대로 반환해 주는 것이 임대차라고 말이야. 내가 건물 빌려 썼으면 빌린 건물을 그대로 돌려주는 그렇게. 그렇다고 보면 임대차 목적물이 만약 한 번 사용함으로써 사용 수익함으로써 목적물이 소멸이 되어버린다. 이런 거는 임대차 목적물이 될 수가 없겠죠. 왜 안 될까요? 끝나고 나서 돌려줘야 되는데 돌릴 수가 없잖아.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되려면 사용 수익으로 뭐하지 않는 물건일 것, 소멸하지 않는 물건, 요거 하나 하고, 총칙에서 이미 가르쳐 주었지만 임대차 목적물은 반드시 임대인 소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임대인 소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때 요런 거, 갑이 건물 소유자 을에게 전세권 설정해 줬다. 전세권자가 건물을 기간 내에서 임대해 줬다. 얘가 임차인이다. 전세권자 임대인이다. 목적물 소유자는 임대인 아니잖아요. 요 갑이지. 이때 우리가 총칙 어디에서 이런 걸 한번 가르쳐 줬는데, 목적물 소유자가 굳이 임대인일 필요가 없다 보니까 임차인 쪽에서 뭐 일으킬 수가 있어요? 착오를. 목적물 소유자가 실제로 얘인데 누구라고? 임대인이라고 착오 일으켰다. 이때 착오료로 취소할 수 있는가? 이런 판례를 가르쳐 줬는데 중요부는 착오가 아니라고 그랬죠. 왜 아니라고 그랬어요? 임차 목적물은 반드시 임대인 소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 하나 딱 점검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3번에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의 현상, 요거는 이제 스토리를 그 예어봐야 안 필요 없고 스토리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파악을 하면은 임대차에 대한 이제 기본 골격이 쭉 체계가 좀 서요. 그 물권 현상을 알면은. 그만 쉬었다가 살펴보라고, 좀만 쉬었다 하죠.